네, 안녕하세요. 황선의 통일 콘서트 1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사드 배치 관련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8일 한미당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13일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을 배치 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8일 김종대 국회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나서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청와대 안보실과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2일 한겨레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조기 결정에 끝까지 반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반대 의견 게재는 사드 배치 결정의 역풍이 심각하리라는 우려가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서둘러 결정한 데 대해 의문을 표하며 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이 사드 배치 결정 발표를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로 미루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이 발표 시기를 앞당기자고 한국을 압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소식입니다. 유엔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종업원들의 가족을 조사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평양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의 종업원 면담 요청을 수차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엠네스티는 종업원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한국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엠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추측과 주장들이 많지만 정작 그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면서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며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스케포로티 나토 사령관은 9일 북한이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을 통해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켜 왔다며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케포로티 사령관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에 대한 실험과 작업을 계속해 왔다며 매번 발사를 통해 그들은 미사일 능력을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지난 2014년부터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반입을 허가함에 따라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며 비무장지대가 무장지대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에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주한미군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라며 한반도 미군 주둔 명분은 이미 수십 년 전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이 연석회의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공개 편지를 발송한 가운데 해외에서 연석회의 준비위원회가 결성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일 연석회의 중국지역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중국 심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지역 준비위원회에는 각계의 주요 동포조직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연석회의 일본지역 준비위원회가 도쿄에서 발족되었습니다. 일본 지역 준비위원회는 곽동의 6.15 공동선언 실천 해외측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그리고 손영근 제1한국민주통일연합 의장과 남승우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각계 각층의 제1동포단체 대표들과 개별 인사들을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1일 금강산 관광 중단 8년을 맞아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12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부문본부들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부에 보내는 촉구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난관에 봉착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하며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사업도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주목할 만한 뉴스입니다.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직후에 그 성주 주민들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센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군사 전문가가 사드는 사실상 중국용이다라고 밝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해군 작전사령관의 전직 과학자문 역할을 했던 데오도 포스톨 씨는 9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방어 시스템은 한국의 방어 능력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MIT 과학기술안보정책 분야 명예교수기도 한 포스톨 씨는 사드 레이더가 애당초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는 한국 방어 전력엔 도움이 안 되면서 중국의 화만 돋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터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더라도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전에는 알래스카에 있는 미국의 MD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미국이 미사일의 비행 경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국은 이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대중 군사 전력 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여 한국에 매우 격앙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드는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보다 사거리는 짧고 비행 속도는 느린 준중거리, 단거리 요격용으로 개발됐다며 하지만 한미양군 사드가 마치 북한의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터 교수는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말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견해의 근거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미국을 위한 한국의 자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다음 뉴스입니다. 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전직 통일부 장관이죠. 류길재 북한 대학교 교수가 통일 편익론은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류길재 전 장관은 8일 한반도 중립화 통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에서 통일 편익론이라는 게 있다. 그런 발상이 깔고 있는 전제가 통일이 돼서 경제적 이득이 오면 누구에게 오는가? 대한민국에 온다라며 이런 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형적인 제국주의의 경제적 진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북한을 수탈하자는 것이라며 통일 비용에 비해 편익은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고 그것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것을 계산하려는 것 자체가 천박한 이야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류길재 전 장관은 통일은 우리의 역사를 회복하고 민족 자존심을 회복하며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유엔 대북 제재 국면에서 중단된 남북 교류와 박근혜 정부가 설파하는 통일 외교도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남북 간의 관계가 안 좋고 대북 정책 차원에서 관계가 막혀있고 교류가 없다고 해도 통일을 위해서는 인도적인 차원, 민족 동질성 차원에서 교류가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 국면에선 당연히 제재를 해야 하지만 계속하면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을 원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류 전 장관 장관 시절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프레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진보로 찍힌다. 실제로 대통령과 캠프 시절에 논의도 했다. 참 답답한 노릇이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시간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관련 뉴스가 아주 숨가쁘게 터져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 상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새로운 얼굴인데요. NK투데이 이동훈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K투데이 이동훈 기자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민심도 그렇고 각계가 각 국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7월 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7월 6일 날 미국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6일 의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권 내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인권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7일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정부의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 나라에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거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기타 국익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8일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이번 제재 조치를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의 적대 행위를 분쇄해버리기 위한 초강경 대응 조치들을 취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한미 당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합니다. 원래 사드 배치는 연내, 구체적으로는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되었는데 조기 발표된 것입니다.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 배치를 선포했다면서 사드 시스템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주중 한미 대사를 초치하여 사드 한국 배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 또한 미국의 행보는 전 세계의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긴장된 정세를 고조시키고 한반도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사드 한반도 배치 환영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반도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찬반이 국제사회에서도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제 6일부터 공방이 구체적으로 되었고 13일 어제였죠. 네. 경북 성주로 이 사드 배치 지역이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8일 날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하고 나자마자 북한 쪽에서 바로 그 다음 날로 좀 대응이 있었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사드 배치를 발표한 8일 다음 날인 9일 날 오전 11시 30분쯤에 한경남도 신포 동남방 해상에서 SLBM 한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북한 현재 유일하게 유지해온 북미 유역 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미국 정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이 중대 경고를 발표하면서 세계 재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 수단인 사드 체계가 남조선의 틀과 앉을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그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대응 조치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대해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1차적 공격 목표로 삼는 동시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해 보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참화 속에 밀어넣으려는 미국의 발광적인 책동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위적 대응 조치들을 보다 강력하게 취해나갈 것이라며 미국이 한사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불필코 미국이 먼저 핵의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네. 중국도 격앙된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날이죠. 11일 중국 외교부의 육항 대변인은 정례 회견에서 한미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하면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11일 날 중국의 한 자동차 업체가 한국의 삼성 SDI가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는 이 조치와 관련해서 이미 예전부터 예고된 조치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드 배치 논의가 이미 6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 자동차 업체의 이 전기차 생산 중단 조치가 사드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게 히토리 수출을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벌이는 등의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상당히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 조치에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중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체결 5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딱 사드 문제는 아니지만 또 아니라고 보기도 좀 힘든. 네. 예, 이게 무슨 남중국해가 요즘 복잡한데 네. 이게 12일 날 이것과 관련해서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어떤 판결이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2일이었죠. 상설중재재판소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남중국해는 아시다시피 중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이런 여러 국가들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인공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영유권을 주장해왔는데 상설중재재판소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무력 도발에 나설 것에 대비해 인민해방군에게 전투태세를 명령하는 등의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3일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군을 발표했고 이제 뭐 해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극렬한 반대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 결정을 둘러싸고 입장들이 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중국은 자신의 합리적 이익을 위해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드 프로세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몽골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존 케리 국무장관은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합니다. 네, 아유 뭐 한 일주일간 뉴스인데 이게 무슨 한 몇 개월간 터진 뉴스를 좀 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고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네. 쭉 일주일간 흐름 정리해 주신 우리 이동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주권방송에서 샴푸를 공동 구매한다면서요? 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한방 샴푸 100세트를 한정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 한방 샴푸라고요? 경피독이라고 들어보셨죠?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인데요. 피부를 통한 흡수는 매우 빠르고 해독이 되지 않아서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샴푸, 바디워시 등에 있는 합성 계면 활성제, 증점제, 방부제들이 다 피부에 흡수되는 독입니다. 방부제, 증점제, 산도 조절제를 사용하지 않고 한방 샴푸는 유익한 미생물과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하여 만든 샴푸입니다. 그게 그렇게 좋나요? KM 미생물을 사용해서 두피에 기생하는 모낭충, 비듬균을 감소시키고 천연 방부 효과가 있는 정향과 계지를 사용해서 피부 트러블이 거의 없습니다. 아, 네, 탈모 방지 효과도 있다면서요? 천연 약재 추출물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머리카락이 덜 빠지게 되고요. 모발이 풍성하고 또 윤기가 있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주권방송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누르시면 주문소로 이동합니다.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바로 롬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천연 샴푸 공동 구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조미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북미 간의 군사 대결사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NK투데이의 문경환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93년도 말이었죠. 미국이 팀스피트 훈련을 중단하는 걸로 정리가 되자 김영삼 정부가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94년도부터 팀스피트 훈련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중재를 했던 게 그럼 남북 대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중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93년 말부터 미국은 북한에게 남북 대화를 먼저 해야 북미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쭉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94년 3월 3일 드디어 남북 간의 특사 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이 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3월 19일에 있었던 8차 실무 접촉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서울 불바다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측 이 실무 접촉 대표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언론에 공개가 되죠. 방송에 공개가 되면서 상당한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뭐 라면 사재기도 있었고 전쟁 위기가 이제 막 고조됐는데 이게 이제 이 전후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원래 이 실무 접촉 자체는 비공개 회담이었고 비공개 회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주고 받았는데 여기서 이 한국 정부 측에서 나온 대표가 계속했던 얘기는 핵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는 북미 간에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남북 간의 협상에서 이 얘기를 꺼낸 거죠. 그래서 핵 문제를 그러니까 북한이 핵 사찰을 제대로 받고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전쟁이 나면 뭐 우리만 죽느냐 서울도 불바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한 건데 이 부분을 이제 앞뒤 다 자르고 서울 불바다 발언만 딱 잘라가지고 방송에 내보내면서 마치 북한이 서울을 이제 뭐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위협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됐고 이것 때문에 상당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땠나요? 이때 당시에 북미 협상에 참여했던 케네스 퀴노네스라고 이분이 이제 한국어도 아주 능통하고 이 한반도 문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기 회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미 간 대화에 시샘을 한 남한이 협상을 그르쳤다. 그리고 또
그 TV에 출연했던 미국 측 인사도 이런 얘기했죠.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였죠. 김영삼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간의 대화가 진척이 됐을 때 한국이 거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을 이제 비난하는 북한과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는데 갑자기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잘 해가지고 관계가 개선되고 뭐 관계 정상화 얘기까지 있었고 수교를 맺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이 고립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 소련이 한국과 수교를 맺고 인정을 받았고 북한은 미국이나 일본과 수교를 맺지 못하고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 우위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북한을 인정을 하고 북한과 수교를 맺는 순간 남북이 국제사회에서 이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한국의 이제 보수층들이 주로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 한국만 좋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미 간의 어떤 합의가 되는 것 자체를 한국 정부가 계속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이 지속됐죠. IAEA 개입도 있었는데요. 근데 IAEA는 잘 봐야 될 게 사실상 IAEA의 행동은 미국의 이 요구에 따라서 관할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미 간의 합의는 했으나 미국 내에서 이 합의를 제대로 지키고 싶지 않은 그래서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IAEA는 어떤 식으로 개입했냐면 일단 7개 핵시설에 대해서 사찰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IAEA가 이제 사찰을 하죠. 근데 사찰을 하러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사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중단이 됐었으니까 이 과정에서 뭐 봉인했던 게 뭐 훼손이 돼 있고 뭐 사찰을 하는데 북에서 제대로 이제 사찰에 협조를 안 해줬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핵물질이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추가 사찰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실 93년도에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3월 21일에는 IAEA가 특별 이사회를 열어서 북한의 사찰 방해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고요. 3월 31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이 재사찰을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공고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IAEA와 유엔 안보리가 움직여서 북한이 더 강도 높은 사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게 됐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변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북한이 실험용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연료봉이라는 건 핵 연료는 자동으로 방사성 붕괴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료봉이 다 되면 이걸 교체를 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제 구소련에서 있었던 체르노빌 사건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한이 다 된 연료봉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교체를 하겠다라고 북한에서 IAEA에 통보를 합니다. 연료봉 교체하겠다라고 하니까 IAEA에서는 연료봉 교체는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연료봉을 교체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겠고 따라서 IAEA가 와서 볼 테면 봐라 입회를 요청을 한 건데 IAEA는 연료봉 교체 작업 자체를 반대를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5월 14일 날 작업을 강행했고 IAEA는 입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6월 2일 날 IAEA가 발표한 건 자기들의 입회 없이 연료봉을 교체했기 때문에 이제 핵물질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북한이 이제 핵물질을 군사용으로 전용하기 위해서 연료봉을 교체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몰고 가게 됩니다. 이런 발표가 나오자 6월 5일 날 김영삼 정부는 대북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요. 6월 10일에는 IAEA 이사회가 열려서 모든 정보와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이 허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되고 6월 13일에는 여기에 이제 맞서서 북한이 IAEA를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AEA를 탈퇴했기 때문에 IAEA가 사찰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94년 당시에 뭐 전쟁이 카운트다운까지 들어갔었다. 근데 그 직전에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워게임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군부에서는 영변 핵시설만 폭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미국 대통령이 페리 국방장관에게 영변 핵폭격을 6월 18일 날 시작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제 전쟁이 임박해 오자 미국에서는 합참의장과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모여서 군사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5월 18일에 있었던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는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군의 군사력의 절반 이상을 동원을 해서 이 전면전을 치르는 걸로 상정을 하고 작전 계획 5027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 워게임 결과가 이 5월 18일 날 보고가 되는데 개전 후 90일간 미군이 약 5만 2천여 명이 사상, 그리고 미국이 지출해야 될 비용이 610억 달러에 이른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베트남전 10년 동안 했던 것과 맞먹는 피해 규모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한국의 피해는 더욱 만만치 않은데 수백만 명이 개전 초반에 사망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될지 없다고 가정하고 준비를 해야 될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워게임은 핵무기가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 했던 건데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가 나오자 미국은 전쟁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게임 결과가 이 전쟁을 택하기 참 어려운 실정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끝까지 전쟁과 협상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워게임 결과가 5월 19일 날 클린턴에 보고가 됐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다음 날 국무성에 협상을 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는 안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워게임 한번 해보고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는 매 시간 한반도 상황을 점검하는 비상체제를 이제 돌리게 되고요. 6월 16일, 그러니까 작전 개시 2, 3일 전인 거죠. 6월 16일에는 주한 미국인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미 대사관이나 주한 미군의 이제 가족들을 일본으로 소개하는 작전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클린턴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을 하게 되고 6월 16일 날 김일성 주석과 면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주 아슬아슬한 6월 18일이면 당장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이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도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한미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 주한미군 가족들이 소개되는 작전이 시행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전쟁이 나는구나라고 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전화통을 붙들고 싸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노력으로 전쟁이 막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 뭐 미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 판단한 거는 결국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워게임 결과에 피해가 너무 컸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그다음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을 했을 때 북한과의 협상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거였죠. 그래서 작전 개시 24시간을 남겨놓고 전쟁 계획을 포기하는 걸로 미국은 전환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93년도에 있었던 위기도 그렇고 94년도에 있었던 위기도 그렇고 결국 이 북미 간의 협상이라는 거는 전쟁과 협상이 항상 공존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다가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시 협상을 하다가 협상을 하면서도 계속 압박을 하다가 그게 안 먹히면 다시 전쟁 위기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그런 이제 북미 간의 역사를 좀 볼 수가 있고 이런 과정은 사실 그 이후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미 제네바 합의가 체결되는 과정 막판이죠 이제 체결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북미 제네바 합의가 갖는 의미와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주요하게 돌아봐야 할 순간이 아닐 수 없는 이런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유를 대비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안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입니다. 국정원이 합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테러 방지법 시대에 맞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해야 할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7월 15일 오후 7시 세월호 특조위 앞에서 국민촛불 야유회가 진행이 됩니다. 국민촛불은 민병과 4.1견대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7월 16일 토요일 3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서울 진보연대 행동전이 진행됩니다. 7월 16일 오후 7시에는 광화문에서 세월호 집중촛불이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통일 콘서트 11회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